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밸류업 내림세를 끝낸 코스피, 이제는 앞으로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저희가 움직이면 될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유로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이틀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확실하게 오전장과 오후장 코스피랑 코스닥 흐름이 달랐다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뉴욕 시장 같은 경우 혼조 마감을 했지만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개장 초반에는 코스닥이 강세를 보여줬지만 차츰차츰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개장 초반에는 이차전지 관련 종목과 같은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점심시간 이후로 좀 코스피로 수급이 돌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따라서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차전지 관련해서는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실적 회복 기대감, 리튬 가격에 대한 인상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만이 갖고 있는 최근에 갖게 된 모멘텀이 저PBR이죠.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 저PBR 밸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기업에는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돌아간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확인이 됐고 기관은 순매도, 하지만 순매도 금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확인됐었고요. 전기전자나 운수장비, 금융 쪽 그렇게 저PBR 관련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까지도 외인의 순매수가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미결제 약정도 늘어난 부분이고 우리나라의 뭐 선물 옵션 만기일이나 선물 옵션 만기일이나 옵션 만기일도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저가 매수세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뉴욕 시장이 혼조 마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시장이 과연 뉴욕 시장을 이겨먹을까?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보수적인 투자 인사이트는 좀 투자 기조는 유지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뉴스 중 하나가 저커버그였습니다. 드디어 한국을 방한을 했는데요. 관련 수혜주가 모였을지도 궁금하고 사실 시스템 반도체한테는 밀린 것 같은데 수급은 좋았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확실하게 저커버그가 방한을 하면서 XR,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유동자금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이제 메타버스 중에서 하드웨어 기업이 있고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습니다. 검색만 해보시면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검색을 해봤을 때는 대장급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이유가 대장급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오늘 한 5%대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그 5%대 상승세가 외국인과 기관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스템 반도체가 강세를 보여줬던 이유는 아무리 저커버그 CEO가 국내를 방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그다음 조주환 LG전자 사장도 만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좀 언론에 좀 나오지 않은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좀 추가적인 변동성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오늘 시스템 반도체가 강세를 보여줬던 것은 뭐 TSMC나 엔비디아 그쪽에 따른 훈풍이 좀 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뒤에서 뭐 시스템 반도체랑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을 분류를 해드리겠지만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을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메타가 확실하게 거래대금 실리고 시세가 실렸을 때 그때 매매를 해보시는 게 안전하다. 지금은 아직은 시스템 반도체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안전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커버그 이전에도 사실 반도체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이슈 중 하나인데요. HBM 관련주들의 흐름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하게 이 엔비디아의 선방 덕분에 HBM 관련 종목들이 좀 둥글둥글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투자를 진행을 하지만 어떤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투자 인사이트를 말씀드릴 때 실적 가시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메타버스나 이런 종목들은 사실 메타버스가 지금 처음 나온 개념이 아니죠. 2022년, 2020 상반기에 나왔던 종목이 이제 관련입니다.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면서 메타버스 컨텐츠를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이 실적 개선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들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보유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어떤
메타버스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개선이 됐는데 온전히 이 뉴플러스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로 실적이 개선된 게 아닙니다. 어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감산을 하면서 더 이상 실적 악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뷰가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GPU로 너무나도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저는 SK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이 엔비디아 훈풍을 얻어서 실적이 개선된 것을 아직 못 봤지만 충분히 올해 하반기에는 좀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뷰가 있고요. 지금도 뉴스를 보면은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HBM3를 올해 다 팔았고 2026년까지도 완판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이 기대감을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시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HBM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시세나 수급 동향 이런 것들 드림스탁 나올 통해서 전문가분들께서 일일이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정리를 하자. 이 이야기를 듣고 매매를 마무리하셔도 전혀 나쁠 것이 없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 하루 주춤하더니 오늘은 반등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를 이쯤에서 더 공략을 해야 할지 아니면 지지부진한 삼성전자를 공략해야 될지 많은 분들의 고심이 더 커질 것 같은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팀장님? 네, 확실하게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랑 관련이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10년간의 경험이랑 그다음에 어떤 강세 섹터 강세를 보였을 때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섹터가 있을 때 그다음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섹터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갈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와 HBM3E에 대해서 양산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HBM4까지 했을 때, 그 다음에 HBM2 시절에 엔비디아의 러브콜을 받았기 때문에 엔비디아 모든 단일 공급 계약을 대부분 쓰러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들 읽어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늘어났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 실적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분기 실적 흑자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는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런 리포트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지금 15만 원을 넘어서는 가운데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2개월 선행포가 26 정도 됩니다. 이 26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훈풍을 받는 SK하이닉스가 12개월 선행포가 26이라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2018년이나 2019년 사실 퍼가 5, 6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HBM 통해서 실적이 나오니까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뛰쳐나가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HBM3 관련으로 SK하이닉스가 뛰쳐나간다고 했을 때 쭈구리처럼 그냥 골방에 갇혀 있었다고 하면 삼성전자를 매수를 못하겠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 적시적재에 SK하이닉스한테 밀리지 않겠다. 우리도 HBM3를 생산을 위해서 양산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언론플을 했습니다. 이런 언론플을 했을 때 삼성전자가 쫓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실망감이 있었다고 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사지 않겠죠. 근데 오늘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관련 종목들이 저가 매수했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의 외국인의 순매수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그레 순매수가 확인됐었고 삼성전자랑 관련 종목들도 저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매매를 잘해라고 하신 분들은 뭐 SK하이닉스나 뭐 한미반도체나 HPSP처럼 직통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을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매매 자신이 없어라고 하신다고 하면 삼성전자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 종목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세분화돼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확실하게 삼성전자 관련 종목이라 하더라도 전공정, 부품, 장비, 패키징 관련 종목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 종목들 이제 밸류체인 이제 8단 공정 공부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하나마이크론도 들 수 있고요, 뭐 SFA 반도체도 들 수 있고, 뭐 SN, STEC,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약간 이미 상승한 종목들보다는 이제 막 상승할 종목을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종목을 추리는데 힘들었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이제 막 주목을 받은 상황에서 연간 실적 2023년 연간 실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불이 나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한번 종목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단기 조정 저 PBR주 팔까요, 말까요? 일단 판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수급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매매 패턴이 어떤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 나온 다음에 슈팅이 나왔을 때는 보통 3거래일 이내에 사지 말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일단 3일은 넣어둔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때 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어떤 이복현 금강 원장께서 더 이상 이 밸류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기업들은 상장 폐지까지도 권고를 하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오면서 빠르게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금융주, 자동차, 지주사, 뭐 은행, 보험 이런 식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옥석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 종목들이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온 다음에 보통은 한 이틀이나 3일 정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 덕분인지 오전장에 개장 직후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지만 오후장 들었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전환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이 발표하고 있는 주주 환원 정책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벌어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탑픽을 또 준비를 했지만 관련 종목들 좀 말씀드리면 금융주 같은 경우는 KB금융이랑 의리금융이랑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종목들 가운데서도 올해 2024년, 2023년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 그다음에 단기적인 투자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 있는 종목이 하나가 보였고요. 그 종목 탑픽이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는 조금 제 레이더를 가장 빗나간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배당락이었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이 2월 29일이죠. 배당락 오늘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실현 나올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보여주면서 그래도 현대차가 기아보다 좀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오히려 기아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이 배당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조금 릴렉스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됐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타점이 지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시기보다는 관심 종목이 넣어놨다가 다음 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주사 쪽에서는 삼성물산이랑 CJ를 들 수가 있는데 삼성물산이 정말 강한 주주환원 정책을 내붙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사주 중에서 3년 안에 거의 40에서 50%를 소각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CJ는 상대적으로 주주들의 마음을 좀 만족시키지 못한 주주환원 정책을 내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삼성물산 추이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3에서 5% 비중은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차별화를 보여주었던 게 보험주랑 공공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하나손해보험이랑 한국화재랑 삼성화재, 메리츠금융지주가 있는데 하나손해보험이랑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투자분들께서 만족할 만한 주주환원 정책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토스나 STO 관련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공공기관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호실적을 발표했죠. 호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주주환원 정책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저는 그냥 긴가민가합니다. 주가 추이 괜찮고 수급도인 괜찮으니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연 한국전력이 지금 호실적을 발표했다고 주주환원 정책을 할 수 있을까? 유보금이 다소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원전 기대감,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작년에만 세 번의 전기세를 인상을 했는데 올해도 전기세 인상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좀 전기세를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반발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만약에 그게 정말 전기세 인상이 되면 제가 죄송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한국전력이 정말 실적 호전이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될 수 있으니까 주주환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실적을 잘 못하면서 공공기업이면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적 발표를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조금 저버린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 PBR 섹터는 투자는 가능하되 섹터별로 옥석을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PBR에 대해서 정말 길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안에서 정말 이거는 탑픽주다라고 해주실 만한 기업 있으실까요? 네, 확실하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KCC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좀 강력하게 말한 종목들 중에서 제가 딱 한 종목만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게 하나금융지주라는 종목이고요. 일단 뭐 KB금융이랑 우리금융지주랑 뭐 DGB금융지주, 뭐 J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금융지주가 제일 성장성,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변동성만을 추적하신 분야고 한다면 우리금융지주나 JB금융지주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나는 매매 자신 없어, 나 손절 진짜 못하고 분할 매수만 했을 때 수익을 냈으면 좋겠어 라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금융지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전망치를 봤을 때 균일하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요. 실적 성장폭은 사실 우리금융지주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그래도 다른 금융주들 중에선 무던하게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고 주가 움직임도 박스권 하단부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급 동향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저는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사실 하나금융지주가 이 모멘텀으로 빠르게 좀 강하게 움직일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의 5% 이상의 모멘텀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토스 상장 관련 종목입니다. 토스 상장 관련해서는 하나금융지주가 있고요. 우리금융지주가 있고 하나투자증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투자증권이야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매매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매매를 잘 못해. 근데 토스뱅크 상장 모멘텀이 나왔을 때 단기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원해라고 하시면은 하나금융지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분기 배당 주고 연말 배당은 지나갔습니다. 연말 배당은 지나갔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서 분기 배당 주면서 올해 하반기에 토스 관련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은 하나금융지주가 아닐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PBR 안에서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을까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나금융지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에코프로비엠 8%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거 바닥일까요? 저는 이제 바닥 가능성이 한 75%까지 왔다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 드림스탁 나후 세 번째 출연인데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 축에 속하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 1월 후반이랑 2월 초반에는 5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삼을 만한 교부대로 삼을 만한 섹터가 반도체가 있는데 사실 반도체가 감산을 진행하고 6개월 뒤에 실적이 회복됐다고 2차 전지가 감산 발표했다고 해서 6개월 뒤에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100%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산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고 이제 전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감산을 너나 나나 발표한다고 한다면 확실히 6개월 뒤에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에코프로랑 이제 뭐 LG 에너지 이제 완성셀 기업들이랑 양극재 기업들이 적자를 발표했을 때 저는 지금 적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 다음 분기는 확실히 실적이 개선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는 굉장히 나약했고요.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6개월 뒤에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랑 니켈 가격이 코미스 한국자원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서도 5% 넘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CATL 같은 경우도 감산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리튬 관련 종목들도 리튬 가격이 이제는 더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에코프로 BM이 상당히 언론 플레이를 잘했다라고 판단되는데 이 리튬 가격에 대한 전망 뉴스가 사실 어제 아침에 나왔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BM의 주주총회는 저녁이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이 전망을 알고서 이 주주총회를 열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타이밍이 상당히 잘 맞았다. 이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2월 7일에 에코프로 관련 종목들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에서 5대1 액면 분할을 하고 그다음 에코프로 BM을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많은 투자분들께서 궁금했던 건 그겁니다. 과연 시점이 언제일까? 근데 더더욱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이제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말한 게 어제고요. 주주총회가 3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또 구체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포스코 DX나 LNF, HLB 이 사례를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이 그렇게 크게 차질을 거둘 것 같지 않다라는 뷰가 있으면서 오늘 이제 오늘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 외국인은 좀 단기적인 차익으로 나왔지만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눌림목 공략이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이 종목들이 실적 개선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때 드라이빙을 걸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니켈 가격과 그리고 리튬 가격이 바닥을 쳤고 조금씩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K 양극재인데요. 이 안에서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네, 확실하게 탑픽은 에코프로 BM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좀 리스크는 있습니다. 근데 그 리스크를 이겨낼 수 있는 투심이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펀더멘탈이라는 거는 내가 이 투자 인사이트가 틀렸을 때 얼마나 부여했을 때 수익을 청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한 펀더멘탈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삼성 SDI에서 차지하는 에코프로 BM의 매출 비중이 큽니다. 근데 삼성 SDI가 이 리튬 공급선을 내재화한다고 했을 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 조금 단기적인 충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저 혼자 생각하는 거지. 아직 2차전지 관련해서는 리포트가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사실 삼성 SDI가 이 2차전지 리튬 밸류체를 내재화하겠다는 뉴스가 사실 하루 전에 나왔기 때문에 투자분들의 투심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만약에 이런 뉴스, 그 다음에 개인사분들께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에코프로나 에코프롬이 이제 더 이상 끝이구나라고 하시면 제가 탑픽으로 에코프로 BM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뭐 이제 코스모 신소재나 뭐 강원 에너지 그 아래 단으로 좀 눈을 돌릴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번지면서도 투자분들이 그래도 양극재 탑픽은 당연히 에코프로 BM 아니겠어? 이런 투심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에코프로 BM이 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당연히 재무적인 가치만을 우상에 한다기보다는 이건 조금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이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은 환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2월 23일 기준으로 공매도가 496만 주가 실행이 되어 있는데 법은 없습니다만 LNF랑 HLB가 이 코스피 이전 상장 뉴스가 나왔을 때 공매도가 약 3분의 1가량 줄어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현재 496만 주 중에서 약 150만 주에서 180만 주의 환매수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약 15에서 20%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저는 에코프로 BM을 탑픽으로 소개를 드리고 기대 수익률은 20%를 잡겠지만 만약에 이 삼성 SDI가 내부 리튬 밸류체인에 대해서 에코프로 BM을 좀 떠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시면 대안주로는 뭐 코스모 신소재나 뭐 강원에너지 이런 좀 대안주가 있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증시는 지지부진했지만 중소형주 개별 종목 위주로 올렸습니다. 빅테크는 괜찮았고 반도체는 약간 부진했고 전기차는 좋았습니다. 이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확실하게 미국의 GDP나 어떤 기준금리 결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PC를 발표를 두고 좀 투자분들께서 관망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맞습니다. 판단됩니다. 일단 IT,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바닥 대비 얼마나 올라왔는지. 그다음에 최근 일주일에 얼마나 올라왔는지. 뭐 MS든 AMD든 엔비디아든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아실 겁니다. 바닥 대비 최근 2주만 해도 30% 40% 올라온 종목들이 뭐 1%, 3% 밀리는 게 전 그렇게 개의치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뭐 테슬라나 이런 종목들은 뭐 CATL 이런 종목들 강세를 보였고요. 해당 종목들은 바닥을 다지다가 이제만 5% 올라왔고요.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40% 올라간 다음에 3% 밀렸을 뿐입니다. 어떤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의 투자 방향성을 결정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루 이틀 관망한다고 해서 내 계좌에 어디 이제 투자한 돈이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이 불확실성 제거된 다음에 투자분들께서 2차 전지에 투자하는지 AI 반도체에 투자하는지 확인하시고 나의 투자 저변을 키우셔도 무방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 증시에서 비만약의 다크호스가 등장했습니다. 바이킹 테라퓨틱스
그리고 1412 노보노디스크는 그동안 비만약에서 굳건히 지키고 있었는데 이 집을 1412 노보노디스크를 계속 밀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새로운 다크호스에 올라타야 될까요? 네, 다크호스가 120% 올랐기 때문에 관심은 줄만하지만 네. 모든 비중은 옮길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실험 결과 나왔습니다. 그 바이킹 테라피틱스에서 만든 신약이 다른 뭐 일랄리나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든 비만 당뇨 치료제보다 월등한 성능을 기록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부적으로 보니까 아직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흑자로 전환된 종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적어도 적자 기업보다는 흑자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적자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는 투자 결과 나빴을 때는 나 자신을 좀 원망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120% 상승하는 동안에 일라릴리 노보디스크가 뭐 급락한 것은 아닙니다. 낙폭을 보니까 3% 정도 낙폭을 보여줬더라고요. 근데 일랄리나 노보디스크 같은 경우는 IT 전기전자나 어떤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이제 악세를 보이면서도 사부작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새로운 성장 모멘텀 등장을 하자 오늘 처음 3% 밀린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나는 못해라고 하신 분들은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흑자로 전환됐을 때 그때 비중을 좀 옮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일랄린이나 노보노디스크 중에서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가량은 줄여가지고 바이킹 테라피틱스 지켜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나오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정규장 개장 전에는 장전 매매에서 한 플러스 0.7% 정도 강보합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준다고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신뢰를 갖고 매매해 볼 수 있다.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손유리 팀장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